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항상 또 우리 똑같은 멘트보다는 뭔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생생법률수를 위해서 뭔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늘 그렇듯이 오늘도 잘 듣고 잘 답변해 보겠습니다. 항상 경청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딸이 세입자로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베트남 아내의 새빨간 거짓말. 메뉴 똑같이 베끼면 상표권 침해 아닌가요? 강아지를 때린 아파트 주민 처벌 가능할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자체에 신고 없이 병원을 개설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의사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선 일단 사건의 좀 자세한 경위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의사 면허는 있는데 병원 개설 신고를 안 했다는 건가요? 네, 저희 사안을 보면 의사 A씨는 2019년 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울산 한 건물에서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여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의사 A씨는 세무보건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가량 진료해 환자들로부터 총 7,3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일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의사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 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벌금형을 선고를 한 게 다른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뭔가 이렇게 같이 만약에 심리를 했다면 이 부분은 벌금형으로 좀 가중됐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대단히 놀라운 부분인데 그래도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인데 어쨌든 뭐 변호사가 변호사 신고를 안 하고 개설 신고를 안 하고 뭐 한 거랑 똑같은, 뭐 의사도 개설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을 좀 흠결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매출액이 7,300만 원이면 되게 근데 이 매출액에 비해서 벌금형이 너무 적지 않나요? 벌금 200만 원이면?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 있는 그렇군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기관을 좀 무단으로 좀 개설을 해서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좀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의사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 개설 신고만 지자체장에게 한다면 이 부분은 위법하지 않은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과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이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의료인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해당 사건과는 달리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말합니다. 최근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5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사기죄와 결합되어 엄하게 처벌되는 케이스입니다.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 의사 자격을 빌리는 편법 형식이기 때문에 정식 등록은 하게 되지만 해당 사안처럼 의료인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 권익 침해의 부분에서만 보면 사실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을 개설을 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아까 그 첫 번째 말해주셨던 케이스하고 다르게 첫 번째 케이스는 200만 원의 벌금형이었는데 지금은 징역 3년, 또 의사한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된 케이스거든요. 상당히 큰 처벌 수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케이스만 보더라도 사무장은 징역 3년이고요. 의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어쨌든 구속은 안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의사에게 어쨌든 그래도 공범처럼 협조를 한 건데 이렇게 좀 가볍게 사무장에 비해서 좀 가볍게 처벌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약간 이런 좀 부분들이 의사도 뭔가 똑같이 징역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의 벌금형은 아까 벌어들인 수익 7,300여만 원에 비해서는 너무 좀 가벼운 처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는 대체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의료법 위반의 경우 병원 개설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 제4항 위반으로 제88조 벌칙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적인 좀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이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법정형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형법상 범죄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처벌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한선이 3천만 원이니까 이런데 아까 그 사무장 병원은 좀 다른 문제죠. 그 부분은 지금 특가법 특경법이 들어가고 의료법 위반이 추가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징역 3년까지 나온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의사는 이 사건 외에도 좀 법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네,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한 법정형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당 경합범이라고 해서 형이 감면될 수 있다는 형법 제3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사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된 사기 등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이 같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형을 감경 적용한 것입니다. 이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양형 요소에 고려를 하는데요. 의사 A씨의 경우 형법 제39조에 의한 임의감면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그게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 의료법 위반과 동일 종류의 사건은 아니라서 본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임의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가벼운 처벌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우리가 이제 법정으로 가중처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두 가지의 경합범 처벌을 할 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1.5 정도 되니까 0.5 부분만 이제 떼서 보면 감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좋으실까요? 네, 좋은 비유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1 더하기 1이면 2.5가 된다고 또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 법이 정해져 있는 경합범 처벌은 1 더하면 1.5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걸 가중처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1보다는 가중처벌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좀 말씀드렸고, 이 벌금형 외에 좀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추가적인 좀 제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가요? 네, 의료법상 결격 사유가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그쵸. 2023년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하고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합니다만 이런 경우로 넓혀졌기 때문에 이미 의사 A씨는 다른 사건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면허 취소보다 낮은 자격정지의 경우 품위 손상 등 광범위한 사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자격정지까지는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항상 그 고 신해철 씨 사건이나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면허 취소가 되지 않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의료법이 좀 2023년에 좀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면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고의성 없는 과실치사상, 한말로 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안 들어갔지만 고의성이 있는 만약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면 그 부분도 처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허에 어쨌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법이 좀 개정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벌금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결정으로 인해서 자격 취소가 됐을 가능성이 아마 높다고 아마 추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좀 사건으로 인해서 무등록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된 환자들이 좀 겪게 될 불이익은 없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무등록 업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진 않았을 거고요. 사보험, 즉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수령했을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사건 불법 운영이 피부 시술을 위주로 영업했다는 점에서 상해나 질병의 경우 실손의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 상품에 해당될 여지가 거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해 도수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무등록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당했다면 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등록 의료기관이 행한 의료행위 또는 시술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은 환자가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 등록 업체와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의 불법성 내지 위법성이 당연 인정되어 승소할 확률도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사무장 병원인지 아니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병원이 무등록 의료기관인지 아니면 등록기관인지 의사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좀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적법하게 신고가 된 곳인지 아닌지를 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변호사님? 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의료정보 항목에 세부 조건별 의료기관 찾기라고 있습니다. 지역, 종별, 세부 진료 과목을 특정해서 검색이 가능하니 혹시 의심이 된다면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병원 들어갈 때 병원 입구에다가 좀 게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더 되면 정책적으로도 시민들이 좀 믿고 병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어떤 불법 의료기관을 발견을 했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좀 현명할까요? 네, 일단 경찰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고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포털 사이트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공익신고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다.
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뭔가 불법적인 의료 행위는 좀 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예. 3년 전에 딸한테 네, 오피스텔을 정리를 했어요. 네, 지금은 세입자가 살다가 갑자기 나간다 그래서 네. 거기를 제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되나 하고 그게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옆에서 이보미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더 얘기 좀 들어보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가 미리 상담 질문 내용 주신 것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희 사연자분님과 이제 따님이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따님한테 등촌동 오피스텔인가요?를 증여를 네네네.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저희 사연자님 명의로 하나 취득을 하셨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도 당연히 같이 가지고 오신 거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따님과 지금 저희 사연자님은 이미 세대 분리가 돼서 별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따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증여 주소도 따로 돼 과정에서 있고요. 네, 증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 말끔히 정리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따님이 오히려 저희 사연자님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길 원하시고 네. 저희 사연자님께서는 교회 이제 다니기 편하셔야 되니까 등촌동 근처 오피스텔로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거고 그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히도 양 집의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이제 다 나간다는 의사를 확인을 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정리가 다행히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그 임차인들이랑 이제 임대 계약을 말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뭐 지금 이미 계약 기간 끝나기도 전에 나간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은 뭐 문자나 어떤 서류 같은 걸로 남겨 놓으셔야 되고요. 자동갱신 네. 되지 않도록요. 네네. 그런 건 다 해놓으셨어요? 지금 아직 나간다고 나가는데요. 네. 아직까지, 문자는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나가질 안 했어요. 아직 5월 달에 나가라고 했거든요, 제가. 네, 5월이면은 최소한 한 달 전까지 4월 말까지는 이제 네. 해지를 이제 서로 합의 해지를 한다는 의사를 뭐 서류로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요? 예, 네. 자동갱신되면 안 되니까요. 세입자들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사연자님과 따님이 이제 각각의 집에 이제 직접 입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집주인이고 세입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서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계약서로만 적으면 될까요? 계약서를 쓰시고 정식으로 다 쓰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월세도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이라 그래서 괜히 월세를 싸게 했다가 네. 나중에 이게 세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세를 아시니까 네, 정확하게. 네. 네, 시세에 맞추어서 이제 실제로 지급이 오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님이나 따님이나 두 분 다 이제 입주를 하시고 나서 이제 확정일자도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뭐 가족이라고 네. 해서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네. 아,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들어가 살아도 정확한 서류만 있으면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상관이 없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뭐 돈을 월세를 안 준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정식적으로 서류도 작성하고 월세도 준다면 네, 네. 그게 가족이라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것도 뭐 가족이든 아니든 똑같아요. 예. 임대사업자 의무가 있잖아요. 10년 네, 동안 네. 이거 매매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 강남 어디라고 하셨죠? 오피스텔 네, 양재동인데요. 네, 그걸 알아보시면 의무 기간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네, 네. 임대료도 이제 2년에 5%만 올릴 수 있는 5%만. 제한이 네, 있잖아요. 그것도 네. 당연히 뭐 유지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네, 한 번 더 네.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따님도 이제 엄마지만 어쨌든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월세를 낸 거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네. 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네네. 아마 따님이 뭐 근로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네, 다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서로 이제 그 월세를 지급받은 내역을 잘 챙겨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 뭐 혹시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두 분이 지금 교차로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따님은 어머니 댁에, 어머니는 따님 댁에 이렇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장기화 되면 네. 그냥 뭐 그 집을 서로 그냥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하는 방법도 뭐 고려를 혹시 해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것도 세금적으로 아마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 부분이랑 그냥 월세를 서로 주고 받는 거랑 네, 어떤 세금적인 이익이 있는지 네. 요거는 이제 뭐 당장은 안 하시겠지만 네, 이게 맞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네. 이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족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똑같이 다른 세입자들이랑 똑같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네, 네. 저희는 임대사업자 또 의무 준수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상담자님 좀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 네. 어떤 것들이 좀 걱정돼가지고 전화 주셨을까요? 아, 이게 혹시 법적으로 예. 가족인데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될까봐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세금 문제가 전화 걱정되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네네. 세금은 뭐 혹시 뭐 증여세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정리세 같은 건 다 냈어요. 예, 네. 어떤 혹시 법적 문제가 궁금하셨을까요? 아, 증여를 했는데 또 네. 거기서 또 엄마가 또 들어가 산다 그러면은 가족인데 들어가 살면은 네. 혹시나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요. 내가 증여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시군요. 그 부분 뭐 어떻게 변호사님 뭐 추가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증여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문제 없었다면 또 그리고 나중에 또 임대차 계약하는 과정에 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면 예. 네, 뭐 걱정하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혹시 뭐 따님도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시죠?
지금은 되어 있지 않은데 혹시 하게 되면은 거기는 저기 내가 혹시 들어가 살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궁금해요. 요 부분은 혹시 뭐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따님도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이랑 똑같이 그 임대사업자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라든가 네.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라든가 똑같이 어머님이랑 네, 적용이 똑같아요? 10년 네네.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지역이 다르면 또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저희가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네. 변호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나눌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잘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뭐 의문이 드는 사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임대사업자를 따님이 지금 또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것 같거든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임대사업자 내는 거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나요? 저도 세금만 사실은 네. 잘 신고를 하면 예. 네,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예. 임대소득이라는 게 별도로 발생을 하니까 예. 아마 회사에서 얻는 근로소득이랑 별개로 네네. 본인께서 아마 잘 처리를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피스텔에 사실은 이제 기거를 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냥 쭉 계속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게 아파트나 어떤 주거 시설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뭔가 오피스텔만의 뭔가 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오피스텔하고 그냥 주거 단지인 아파트하고의 차이점은 혹시 뭐가 있나요? 이게 오피스텔도 예.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상업용 또 오피스텔 상업용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예. 아마도 저희 사연자분들께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기는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등기부를 아마 봐야 알겠지만, 예. 네, 구체적으로 이제 세금이나 일반 이제 주택에 비해서 신고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알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어차피 임대사업자라고 이제 다 등록이 이미 되신 걸 보니까 예. 특별히 뭐 이 오피스텔이 어떤 임대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아파트 같은 거하고는 비슷하다고 소형 아파트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마 사안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오피스텔 관련된 부분, 특히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게 증여 추정이 되는 거 아니냐, 월세 관련된 부분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월세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월세를 주지 않는다거나 하면 그런 혜택조차도 월세를 주지 않는 혜택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증여 추정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쌍증여라고도 하고요. 네. 양쪽 다 지금 이제 오피스텔 서로 기거를 한다고 하면 월세 면제를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쌍증여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국세청 세무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아마 우려가 돼서 상당히 추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뭐 임대료를 성실히 이제 지급을 서로 한다는 입증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곤혹스러운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체결한 내용대로 월세를 이행을 한다면 특별히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증여 추정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2022년 5월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해 9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에서 살다가 2023년 3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가사일에 집중했으면 했지만 그해 5월부터 바로 일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뇌수술을 받게 됐다며 베트남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교통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줬습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게 됐지만 간간히 친정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사진을 보내줘서 안심이 됐는데요. 그렇게 1년이 훌쩍 흘러 2024년 10월경 아내로부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교통비 50만 원을 바로 송금해 줬고요. 그런데 귀국 당일 저한테는 오늘 한국에 도착한다고 하더니 같은 시각 친척 언니에겐 내일 입국 예정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느낌 이상의 알아보니 2023년 3월 저와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기록만 있고 그 이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속인 아내를 믿고 기다린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뒤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동안 본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올해 2월 저를 상대로 소까지 제기했더군요. 더 황당한 건 본인이 위자료 400만 원을 주고 소를 취하해 줄 테니 합의 이혼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계획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괘씸한데요. 이혼을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만약 아내분이 정말 한국 국적 취득을 노리고 상담자님하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게 변호사님 엄연히 사기 결혼 아닙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 사기 결혼이 되려면 여자분께서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니 좀 갑자기 또 흥분하게 되는데요. 네, 혼인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이거보다 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실질적인 결혼 기간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을 좀 속이고 가출을 좀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혼인 취소나 무효 사유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드립니다. 일단 혼인 취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국적 취득이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속이고 이제 혼인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혼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판례는 혼인 의사의 유무는 내면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히 국적 취득이나 체류 자격 취득의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으며 혼인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과 당사자들의 관계, 혼인 생활 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연에서 보면 여성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기망하려는 의사가 입증되는 객관적 증거, 그러니까 문자나 어떤 편지 이런 내용으로 내가 국적 취득만 하면 더 이상 이 혼인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증거가 혹시라도 입증을 못 하신다면 법원에서는 그래도 6개월 동안 동거를 했고 여기 보면 22년에 5월 결혼하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 그 다음에 3월부터 국내에서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간만 보면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두 사람 간의 혼인 의사합치가 상당 기간 유지되었다고 보고 무효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좀 살았고 또 한국 와서도 좀 살았고 그러니까 혼인의 의사 자체는 있지 않았느냐. 혼인의 의사 자체가 없었다면 혼인 취소나 무효를 할 수 있을 텐데 혼인의 의사 자체는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중간에 뭔가 마음이 변심이 돼서 이 남자가 잘못해줘서 남편이 잘못해서 집을 나간 걸까요? 집을 나간 사유가 좀 궁금해지는 케이스긴 한데 그동안 남편 몰래 아내분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좀 해온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좀 남편 상대로 해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지금 제기했다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남편이 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일단 혼인 무효 취소 청구가 예.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 부부간의 부양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법 제 826조 1항의 단서를 보면 예.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이제 부양 협조할 의무가 그렇죠. 동거하는 경우만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사연자분께서 충분히 이런 저희의 사정을 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차적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이 어쨌든 생활비를 벌고 있으니까 네.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우리가 주장을 또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또 입증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아내분께서 합의혼을 조건으로 위자료 400만 원을 주겠다고 좀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안의 경우에 위자료를 좀 얼마나 청구해 볼 수 있을까요? 상대편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오히려 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일단은 상대방이 저희한테 위자료 400을 준다고 한 거 자체를 증거로 좀 확보를 해놓으셨으면 네. 좋겠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에 400만 원을 준다고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예.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재벌 총수 최근 사건에서 그렇죠. 예. 20억 원이라는 위자료 예. 판결이 인용이 되어서 그렇죠. 최근 이제 법조계에서도 일반인들도 이에 준하게 위자료를 상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무리 위자료가 상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법원은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같은 예. 어떤 사안의 구체성을 또 판단을 해서 위자료를 예. 상향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 사연 같은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좀 다소 짧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금액까지는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네. 말씀하신 400만 원보다 약간 상향된 500 정도에서 한번 저희가 청구해 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동산 가액의 상승, 특히나 여러 집들의 어떤 가액 상승, 그러니까 재산 상태의 상승 이런 게 좀 반영이 돼서 위자료 폭도 올라가야 페널티로 좀 느낄 수 있는 유책 배우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인데 지금 가정법원의 어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게 아닌가, 지금 시대상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벌 총수의 사건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쨌든 가정사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자료 이런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좀 이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산 분할인데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 국제 결혼의 경우 국내 결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국제 결혼이다 하면 법원은 바로 이제 관할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중거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이 만약에 국내에 있으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고 국제사법에 따라서 관할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국제결혼의 경우 재산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산 조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설령 이제 찾아서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외국인이 좀 국적 취득을 노리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얻은 상태에서 이혼하는 이른바 국적 먹튀의 경우 귀화 허가가 취소되기도 합니까? 네, 이는 국적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3호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 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호에 보면 그 밖에 귀화 허가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을 취소 사유로 정하는데 혼인 무효 취소가 만약 된다면 명백히 취소 대상이고 이혼의 경우 중대한 하자 사유로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을 한다면 취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혼인 무효 판결을 확정받기만 하면 상대 배우자가 취득한 국적이 좀 자동으로 상실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국적법 제21조 제2항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화 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당사자에게 통보를 한 후 소명 기회는 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명하는 걸 좀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좀 판단한다. 어쨌든 상담자님께서 이 문제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오랜 시간 디저트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특별한 메뉴로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났는데요. 그러던 중 유명 인플루언서가 SNS에 소개를 하면서 엄청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디저트 메뉴와 똑같은 메뉴를 파는 가게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누군가가 메뉴의 이름을 상표 등록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메뉴를 그대로 따라하는 업체의 판매를 막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또 유명해지면 이런 문제들이 꼭 발생을 하는데 변호사님, 똑같이 메뉴를 따라한 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까? 일단은 요리회 같은 경우는 예.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네, 다만 디저트의 외관이나 장식이 창작성이 있는 미술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저작권법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상표권 관련된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상표권은 아닌가 보네요. 특히나 이 업체가 지금 상표권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상담 내용에는 또 없어서 다른 업체에서 상담자 가게 메뉴를 먼저 상표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선등록 상표에 대해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안으로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하시길 바라고 그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이제 저희가 무효 심판의 근거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방송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를 하시고 날짜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SNS에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날짜를 반드시 보이게 증거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원이라고 주장하는 그 시기보다도 앞에 내가 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다, 디저트를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미 사실 국민들한테 주지되어 있는 유명한 디저트였다라는 부분을 좀 입증해야 되는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거는 특허심판원이라는 곳에 청구를 하여야 되는데 변리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하셔도 되고 변호사한테도 되는데 주의할 것은 변호사라도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님에게 반드시 의뢰를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렇게 상표 등록 무효 소송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심판 청구도 해봤는데 이 선출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연을 보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들 영향력이 참 큰 것 같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가게를 좀 홍보한다거나 물건을 소개하는 행위, 뭐 예전에 뒷광고라고도 표현을 한 부분들도 있지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유료 광고 자체는 적법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다만 유료 광고나 협찬 표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고 효과를 광고할 경우 허위 가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용해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주가 인플루언서 광고 내용에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에도 명확한 책임 소재를 기재할 수 있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또 인플루언서들은 내 돈 내산, 내가 샀다 이런 컨셉으로 좀 하면서도 뒷광고 이렇게 돈을 받는 경우들도 좀 있는데 소비자들이 외식을 하거나 좀 물건을 사는 등 소비를 할 때 요즘 좀 넘쳐나는 정보만큼 좀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 고민들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변호사님? 네, 요즘은 정말 어디에서나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꼭 맞는 정보를 판단을 해야 나중에 현명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상표 관련된 부분, 저작권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좀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표 출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출원 상표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특허심판원 관련돼서 좀 심판 청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현재 푸들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자식 같은 존재인데요. 정말 사람을 좋아하고 순한 아이입니다. 단점이라면 야외 배변만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밖을 나와야 하는데요. 얼마 전 배변만 시킬 거라 목줄을 하지 않고 안고 데리고 나왔는데 강아지가 소변을 본 후에 제가 미처 볼 새도 없이 아파트 출입구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주민 한 분이 출입문을 나오고 있었고 강아지를 보자마자 저에게 왜 목줄을 왜 안 했냐며 소리를 질러 결국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막대기로 제 강아지를 여러 번 때렸고 결국 큰 상처가 났는데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강아지가 문 것도 아닌데 여러 번 때렸다네요. 한 사람 편을 좀 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푸들이 뭐 그렇게 큰 푸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은 푸들인지 큰 푸들인지 또 따라 다르니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네, 일단은 두 분 다 지금 어느 정도 잘못은 있으십니다. 예. 네, 견주께서는 목줄 착용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고, 예. 네, 그 상대방은 이제 강아지를 폭행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해주신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재물손괴죄가 어떻게 좀 되는지 좀 더 궁금한데요. 이 처벌 수위가. 네, 일단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몸에 고통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아요. 뭐 피한다거나 사실은 뭐 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린 거니까. 강아지가 생명인데 이거 과거부터 계속 논의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대상이 맞습니까? 아직도? 아직도 강아지는 재물손괴죄 물건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연자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이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만약 목줄을 하지 않아서 강아지가 상대방을 물었다면 상담자님도 책임이 있습니까? 네, 이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16조 2항에 따르면 견주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혹시라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요? 네. 아까 그 동물을 때린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인데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사망을 해도 3년 이하. 형평성이 좀 제가 듣고 갑자기 사람이 죽은 것과 강아지 때린 게 저는 되게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3년 이하라고 해가지고 이 합리성이 있는 조문인지 좀 의문은 우선 제기가 되는데 상대방이 정당방위 주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까 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지도 않았고 딱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단지 출입문으로 뛰어갔을 뿐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당방위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강아지를 좀 기를 때 법에 저촉되는 일을 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워낙에 이제 1000만 반려견, 그렇죠? 1000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할 사항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목줄 착용 의무를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청에 반려견 등록을 하셔서 향후 이제 분쟁이 혹시나 발생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꼬투리를 잡히시지 않도록 미리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강아지 상해 사진, 동물병원 치료 기록, 그리고 목격자 있다면 진술, 아파트 CCTV 모든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하셔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